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정말로 효과가 있냐. 지금 얘기한 대로 에코백을 쓰면 비닐 포장을 갖다가 쓰는 거하고 상대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냐. 이런 걸 갖다가 따져봐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에코백은 한 1000번, 1200번을 써야 비닐봉지에 들어간 에너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 양을 상쇄시킬 수 있다. 텀블러는 한 300번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냐. 그럴 줄은 몰랐다.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문화를 선도해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기후위기의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응급 구조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앰뷸런스로 응급실을 가는 동안에 이게 몇 분에 도착하면 이것이 다시 소생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폐소생도 하면서 가는데 보통 이제 골든타임은 심정지 환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적절한 시간 30분 이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기후위기의 골든타임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구를 심폐소생을 해서 과연 살릴 수 있냐. 지금 이제 거의 사망 직전에 가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굉장히 뭐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골든타임 거의 지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관심이 없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앰뷸런스 가는데 아무도 안 비켜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정말 살릴 수 있는 시간을 갖다 다 날려버리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 특히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딱 가로막고 막 차 막고 못 가게 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지구가 진짜 생존 가능성이 있냐 이게 이미 이제 넘어갔지 않았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떤 그 온도나 농도가 어느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면 그 다음엔 줄여도 소용이 없는 어떤 시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그러는데 넘어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걱정이었는데 진짜 기후변화 이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금 우리가 겪은 이제 극단적 현상, 생태계 파괴 이런 것들이 이제 도가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인류가 대응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올바른 일이라면 그거를 마음을 합쳐가지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이때까지 뭐 굉장히 정말 스스로 멸망할 정도로 뭐 핵폭탄도 만들고 해가지고 결국 그랬지만 결국은 이제 그 역사적으로 여러 위기를 극복해야 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경험들과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 재생에너지라든가 탄소 저장 기술이라든가 스마트 그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기대를 걸고 있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들이 현재의 속도나 현재 이렇게 퍼지는 정도를 가지고는 정말로 의미 있게 바꿀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시간이 늦어질수록 더 힘들게 더 많이 고쳐야 돼요. 지금부터 약간 정신을 차려서 하면 그것들이 생활 습관이 바뀌고 생활 습관이 바뀌어서 이 전체적인 흐름이 바뀌면 그것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채식으로 이제 그 아침에 이제 식사를 갖다 바꿨는데 처음에는 되게 먹기 싫었는데 이제 그걸 한 6개월, 1년 하다 보니까 이게 아침에는 당연히 이제 그럴 거 안 먹고 한식을 먹으면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생활 습관을 처음에 바꿀 때는 어렵지만 그 다음에 그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게 잘 그 적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만 우리가 접근을 하고 인류가 창의성을 발휘를 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은 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경고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동시에 정말로 그것이 넘어가기 전에 대응할 방법을 보편적으로 사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뭘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환경 문제 뭐 적극적으로 이제 모든 거의 지구 전체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그 소비자로서의 선택 그런 것들을 정말 환경을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바르게 알아야 되고 또 이게 진짜로 환경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인지를 잘 알아야 되고 그것들을 습관화하게 되고
그 습관화하면은 이제 우리가 뭐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습관, 그리고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주로 사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 자꾸. 무심하게 그냥 쓰기보다는 좀 생각을 하고 피디님처럼 이제 텀블러를 어떻게든 갖고 다니려고 애를 쓰고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필요 없을 때는 전기 꺼두는 것, 에너지 효율을 높은 가전제품으로 전환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환경이 소중하다는 걸 갖다가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 뭐냐면 시장이 바뀌고 국가가 바뀌고 기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정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적용해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압력이 없으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이익을 갖다가 이윤을 최대한으로 내려고 하니까 이제 플라스틱 포장이라든가 이런 걸 쓰는 거고, 만약에 소비자들이 우리는 플라스틱 포장된 거를 쓰고 싶지 않다, 안 사겠다 라고 하면은 이제 기업들도 바뀌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런 제도들을 만들고, 그래서 플라스틱을 꼭 쓰지 않아도 되는 분야에서 플라스틱 쓰기 위해서는 뭐 비용을 많이 물린다든가 아니면 아예 못 쓰게 한다든가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도 시민들이 그걸 얼마나 원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책을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정책을 결정할 때 결국 그런 정책을 내는 정치인들을 지지를 하고 그런 정당을 지지를 하고, 정부 정책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책을 냈을 때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주고, 실제로 그것이 실행이 됐을 때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우리나라는, 저는 이제 기대가 많이 되는 게, 우리나라가 옛날에 뭐 금모으기 할 때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굉장히 함께 모여서 정말로 옳은 일이라면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환경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정말 생활이 약간 불편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거는 해야 되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그거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럽보다도 더 빨리 친환경적인 국가, 환경 선진국으로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얘기를 외국 사람들 만났을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전혀 그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그 발전하는데 선진국 문턱에 들어올 때까지도 그렇게 했지만 세계에 유례가 없이 이렇게 빨리 그런 것들을 바꿔나가는 나라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가 그것들을 세계 문화를 선도해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저는 기대를 합니다. 지구를 위해서 한 행동인데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되는 행동도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환경에 대해서 환경이 중요하다, 환경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부터는 진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냐, 진짜 해결할 수 있냐 라는 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제 정부에다가도 그렇고 기업에다도 그렇고, 진짜 당신네들이 하는 이것들이 정말로 효과가 있냐라는 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까지 환경운동들이 대부분 다 뭐 에코백이라든가 텀블러라든가 뭐 종이빨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친환경 제품이라고 하면서 이제 해왔던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효과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운동들은 대부분 다 환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의미를 알리기 위한 노력으로 되게 열심히 했고, 사실은 그걸 하는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 90 몇 %가 기후나 환경에 대해서 다 알게 된 거죠. 다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정말로 효과가 있냐. 지금 얘기한 대로 에코백을 쓰면 얼마나 비닐봉지 또는 그런 비닐 포장을 갖다가 쓰는 거하고 상대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냐, 이런 걸 갖다가 따져봐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코백은 지금 이제 가격이 뭐 한 5,000원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 비닐봉지 하나가 그 단가가 한 5원, 10원 이렇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거의 한 1000배 정도 가격이 비싸다. 근데 이제 가격이 비싸다는 걸 거꾸로 얘기하면 그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비쌌다는 얘기고 그 비용은 대부분 다 에너지나 자원을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가공을 하거나 수송을 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에너지가 그만큼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닐봉지에 비해서 에코백을 만들 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그만큼 크고 그 에너지가 거의 대부분 다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만들어진 거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에코백은 한 1000번, 1200번을 써야 비닐봉지에 들어간 그 에너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 양을 상쇄시킬 수 있다. 텀블러는 한 300번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 듣는 분들이 저한테 아주 의아하다는 그런 표정을 지으세요. 그렇게 되냐? 그럴 줄은 몰랐다. 그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하는 이제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는 걸 해요. 수명 주기상 이제 그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를 해보면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도 있지만 이산화탄소나 그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도 다 더해서 계산을 해보면 결국은 에코백을 한 1000번은 써야 종이봉지를 그만큼 안 쓴 효과가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구를 생각해서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뭔가 노력을 하고 하는데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잘 모아서 정말로 효과 있는 곳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바꾸는 거는 진짜 정말로 우리의 노력을 가장 최적의 그런 효과가 나는 곳에다가 집중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전히 우리가 에코백 쓰고 텀블러를 써야 되지만 에코백 텀블러 이제 만들어가지고 선물하지 말고 사지도 말고 그런 것보다는 있는 에코백 계속 사용해서 약간 수명이 다할 때까지 들고 다니자 하는 게 제가 주장하는 바고요. 저도 그래서 출근할 때 똑같은 에코백을 계속 들고 나옵니다. 그게 다 이제 수명을 다하면은 이제 내가 요 에코백에 들어간 에너지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이제 상쇄시켰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 근데 이제 에코백 텀블러도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입고 쓰고 먹고 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의 총합이 그거에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소비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다.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소비인지 아니면 환경을 계속 망가뜨려서 우리 후손에게 아주 다 망가진 지구를 남겨줄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을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하는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환경보호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까지 이제 환경단체가 한 일이 굉장히 많았죠. 뭐 실제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이제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들은 환경보호단체나 이런 것들이 지난 한 30년 동안 너무너무 애를 써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기업과 정부, 시민이 모두 다 합쳐서 그것들을 같은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이제 된 거죠. 기업들도 환경보호 활동을 넘어서서 정말 그 생산 활동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친환경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고, 왜냐하면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거나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만 결국은 기업들은 이제 뭐 이윤을 최대화하고 뭐 마케팅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민들이나 정부가 이것들이 단순히 그 친환경적인 척하는 그런 활동이 아닌지, 그걸 이제 그린워싱이라고 하는데 초록색으로 이렇게 세탁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런 활동인지 아닌지를 밝혀서 그런 활동을 못 하도록 기업이 진짜로 친환경 활동을 하는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도록 만드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보호 활동을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걸 함으로써 사회적인 이득이나 경제적으로도 실제 효과가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줘야 기업들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환경 활동들, 청소를 한다거나 나무를 심는다거나 이런 게 여전히 중요하고 재활용 캠페인을 해서 그것들을 나눠서 쓰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공동체로서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이라서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 그런 활동에다가 좀 더 포커스를 해야 될 것 같다. 이제는 이제 시민들이 가능하면 그런데 참여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렵게 참여를 하는데
진짜로 효과 있는 데다가 잘 집중하면 아까 제가 기대했던 대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환경 선진국이 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옛날 방식의 환경보호 활동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대에 맞는 환경보호 활동 또 친환경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원자력 발전 얘기 지난번에도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원자력 발전 그 책에 이제 쓸 때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자력 발전 이거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않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는 책에 안 썼으면 좋겠다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제가 그 준비할 때는 이제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 이렇게 막 하고 그럴 때였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자력 발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은,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많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훨씬 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원자력 발전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한 30%, 3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중간에 저희가 이제 탈원전 하면서 약간 진척이 없었었는데, 세계적으로도 지금 원자력 발전이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는 게 국제에너지기구나 이런 데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나 이런 데도 유럽에서도 노후원전 이런 것들 다 폐쇄하고 탈원전한다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이제 에너지 문제가 더 복잡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되고 이렇게 원자력 발전을 무조건 닫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전체 생산량의 70% 정도 쓰고 있고 사실 이제 프랑스는 그 표정 관리를 하고 있죠. 자기네는 이제 이런 그 에너지에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원자력 발전 문제는 뭐 당연히 이제 그 걱정하는 것처럼 이제 원자력 발전소 뭐 체르노빌 사고가 있고 후쿠시마 발전소 사고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제 책에는 그 얘기가 조금 나와요. 근데 실제로 그 사고의 그런 공포를 느끼는 거에 비해서는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생각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발전할 때 단위 발전량당 이제 사고 또는 사망률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화석연료에 비해서 원자력 발전이 한 10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이제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고까지 포함해서 사망자 이런 것들 포함해서도 그렇거든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게 그 국가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도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기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될지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결국 화석연료를 줄이는 만큼 결국 원자력 발전이 어느 정도는 버텨줘야. 원자력 발전이 다른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중요한데, 그것이 갖고 있는 약간 간헐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변동이, 뭐, 해가 안 나오면 이제 태양광 발전이 안 되듯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산업에 전력을 공급하는 용도로는 화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원자력 발전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이제 기저 전력을 계속 40% 50%를 유지하는 그런 정도를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계속 올라갈 때까지는 원자력이 그 화력 발전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좀 써야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이 재생에너지가 충분한 발전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할 때까지 원자력 발전이 좀 버텨줘야 된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은 우리가 단순히 악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나라로서는 되게 이제 불리한 상황이고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나 이런 데서도 기존 원전의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것이 초점을 맞추고 지금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발전을 해서 그 사고 위험을 많이 줄일 수도 있고 또 소형 원자로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방식의 사고가 거의 나지 않는 그런 원자로로 이제 전환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규 원전을 건설할 때 채택을 해서 비용 효율적으로 이제 전기료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효과를 그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은 배제하기보다는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를 잘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포괄적인 하는 것이 우리가 미래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가능한 걸까요?
네, 친환경 에너지 굉장히 가능하다고 많이 하잖아요. 이게 재생에너지 뭐 어떤 나라는 뭐 100% 한다. 뭐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뭐 100%다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덴마크가 있는데 재생에너지가 한 80%를 넘어요. 여기는 이제 덴마크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이제 북해의 그 풍력 발전소 쫙 서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데 덴마크나 영국의 해상풍력 잠재량이 전체 유럽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3분의 2 정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는 기본적으로 수력에서 한 70%, 지열에서 한 30%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화석연료 안 써도 되는 나라고요. 노르웨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이게 이제 뭐 풍력 발전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세울 수 있는 데가 굉장히 적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수력 발전은 이미 이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데는 거의 세웠고 지열 발전도 지난번에 포항에 좀 세웠다가 여러 가지 문제 지진하고 관련도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늘리지 못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자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에 비해서 태양광이나 풍력이 불리한 거는 전력 밀도가 낮아요. 전력 밀도라는 게 뭐냐면 이제 단위 면적당 전력이 생산될 수 있는 그 양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태양광 발전이 보통 그 제곱미터당 한 5와트에서 20와트 뭐 이 정도 된다 그러는데 원자력 발전이 그게 한 1000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용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에 비해서 태양광 발전소가 한 100배쯤 면적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 자체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정도 늘리면 친환경 전력이라고 해도 토지를 그 정도로 사용하면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문제도 여전히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태양광 발전이 지금까지는 이제 좀 땅값이 싼 곳을 찾아서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땅값이 점점 비싸지거든요. 그리고 풍력 발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풍력 발전도 이제 근해에다가 못하니까 이제 좀 깊은 바다 쪽으로 옮겨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전력을 거기 와서 수송해 오는 수요처까지 이게 수송하는 송전 선로라든가 그런 중간에 단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도입을 급속도로 늘릴 수 있냐. 앞으로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옛날처럼 뭐 10% 늘릴 때까지는 괜찮았지만 10%에 20% 늘릴 때는 기존의 비용의 몇 배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땅값도 그렇고 송전선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제약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경제와 환경을 잘 둘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점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우리나라 환경 정책은 상당히 발전을 많이 했죠. 시민들은 그렇게까지 이제 체감을 하지 못하겠지만 지난 한 30년 동안 우리나라가 환경 정책을 뭐 제가 생각하기엔 잘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데, 물론 이제 아직도 해결해야 되는 뭐 과제는 있는 거죠. 특별히 뭐 서울시의 뭐 미세먼지가 굉장히 대기 오염이 심하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것들이 해결이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30년을 이렇게 따져보면, 실제 측정치를 따져보면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한 3분의 1 이하로 줄었고, 이제 아직까지 선진국까지는 안 갔지만 아마 몇 년 사이에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이렇게 낮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거 말고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선진국에 가려면,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인구 밀도가 높고 많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환경 정책 중에 기후변화, 기후위기 대응 쪽은 아직 좀 약한 편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도 경제를 우선시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는 않다. 그리고 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이제 뭐 대기오염 물질이라든가 뭐 자동차 배기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강력히 규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환경 문제가 그렇게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오는 그런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우리도 경험을 했지만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는 환경 정책이 이제 많이 방향이 바뀌는 거죠. 정책 추진의 일관성, 장기적인 비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정치와 분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약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경 정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치의 영역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정치권에서 이 환경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정말로 효과가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도입을 했으면 좋겠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도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 가고는 있지만, 정말 우리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어떤 수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면, 그런 이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하려면, 정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관성 있는 정책, 또 지속 가능한 정책,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세대에게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 너무나 미안한 상황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미래 세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을 물려주려면 지금 현 세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들을 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기후 변화 또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바르게 이해를 하고, 그 이해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의 바른 정책을 낼 수 있도록 지지를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정치인이나 정당들을 좀 더 서포트를 하고, 지금같이 쓰잘데없는 그런 얘기로 뭐 정쟁을 계속하는 거, 더 이상 그런 데를 지지해 주지 말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결국은 이제 시장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바뀌는 거는 시장이 바뀌어야 되고, 시장을 바꾸는 거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좀 싼 거, 또는 이제 뭐 그냥 별 생각 없이 나한테 편한 거, 이런 것들을 갖다 고른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이게 환경에 대해서 정말로 의미가 있나, 효과가 있나, 이것들을 따져가면서 선택을 하고, 그런 정책이 도입이 되도록 자꾸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에서 좀 댓글도 많이 이렇게 달아주시고, 정말 이런 거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그런 걸 잘 모아서 정부에다 전달도 하고, 우리가 정책을 만드는데 좀 목소리를 합쳐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내가 지금 사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에 정말 조금이라도 덜 망가진 지구를 넘겨주기 위한 우리의 역할이고 책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힘을 합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회용 지구에 관한 9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사실은 강의 내용은 대학원생을 위해서 하는 강의니까 이거보다 훨씬 어렵긴 한데, 이제 분야로 볼 때는 이제 기후 변화부터 시작해서 플라스틱, 생태계, 그리고 환경에 대한 역사, 대기 오염, 이런 것들을 다 다루는 과목인데, 그 과목에서 나왔던 질문들, 제가 강의를 하면서 나왔던 질문들, 물론 강의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학생하고 디스커션을 하면서 설명도 하고 질문도 받고 하는 것들을 이 책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9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서 답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책에다 썼는데, 가능하면 한 중학생이면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쉽게 쓰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환경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들이 과학적인 그런 분야에서의 그 답변과 동시에 이게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 하는 거에 대한 답변들,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기후변화가 자연현상 아니냐, 아니면 인간의 활동에 의한 거냐, 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두 가지를 다 다루고 그거에 대해서 각각 그러면은 과학적으로는 왜 그것이 A가 아니고 B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리고 앞으로 일을 할 그런 세계에서 기본적인 그 상식,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겁니다. 이거 읽고서 뭐 질문이 많으면 이제 우리 유튜브 댓글에다 이렇게 달아주시면 제가 이렇게 읽어보다가 답을 해보겠습니다.